인조가 감행한 반정의 명분은 광해군이 임진왜란 때 참전해서 조선을 도운 명나라 편을 안 들어서 국가의 외교 기조를 무너뜨린다는 거였습니다. 때는 명청교체기, 즉 제국의 교체기였습니다. 켜켜이 쌓인 명분의 함정에 빠져있던 조선이 맞이한 건 병자호란이었고요.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2월 4일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30분 책 읽기 김효진 PD입니다. 명지대 사학과 한명기 교수는 광해군에 관한 새로운 해석, 재조명, 본인 입장에서는 정해겠죠. 여기에 관심이 큰 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명과 청 사이에서 나름대로 균형을 잡으려는 광해의 태도가 명분에 짓눌렸고 그 결과물 중 하나가 바로 병자호란이었다는 겁니다. 한명기 교수가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제 질서의 판이 바뀌던 시기 우리 선조들이 보였던 대응의 실상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강대국들의 파워 게임에 일방적으로 휘둘리지 않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성찰하기 위해서다. 한명기 교수가 쓰고 푸른 역사가 펴낸 역사평설 병자호란 얘기를 오늘과 내일에 걸쳐 이희진의 역사 읽기에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희진 선생을 곧 모십니다. 매일 아침 이 책 한 권.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설 잘 쇠셨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오래 쉰 줄 알았는데 예. 바로 뵙게 되네요. 금방 지나갑니다. 예, 눈 떴다 감으니까, 감았다 뜨니까, 예, 그냥 다시 이 평일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예, 그래도 재밌는 얘기로 잘 위로를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오늘 좀 중요한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병자호란 얘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생각을 해보면 해볼수록 바로 오늘 현재하고 빗대어져서 뭔가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 역사라는 게 원래 그래서 하는 겁니다만 네. 병자호란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국제 정세하고도 많이 비교가 되면서 네. 새롭게 조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제국의 교체기. 예, 교체기. 그 교체기에 한반도가 항상 네. 상당히 좀 혼란에 많이 말려들었으니까 네. 이럴 때 외교를 잘해야 된다. 물론 이거를 하나만 한 원칙입니다만은 네. 그 원칙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시대하고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당시가 명청 교체기였다면 지금은 G2로 설명이 되는 미국과 중국의 교체기 정도로 비유를 많이 하는데 아무튼 이 얘기는 실제로 교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적어도 미국이 자체적인 경제 위기라든가 네. 이런 걸 맞으면서 영향력이 줄어드는 반면에 중국이 신흥강국으로 치고 올라오는 건 틀림이 없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뒤에 조금 더 구체적이고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고요. 이번 그 병자호란 이야기도 상하로 나누어서 편성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어떻게 구성을 해주실지 대략적인 상편에서 오늘 다뤄주실 내용과 내일 다뤄주실 내용 어떻게 차이가 있을지 좀 설명을 먼저 드립니다. 네, 먼저 일단 병자호란 당시에 네. 국제 질서라고 할까요? 네. 일단 당시의 상황을 파악을 하고 그 상황에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조선이라는 나라가 대응을 했다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광해군 정권과 인조 정권의 대응이 많이 달랐거든요. 네.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뒤에 역사에서 보면 비교 대상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병자호란 당시의 국제 상황, 국제 관계 그 어떤 그 모양새 그리고 당시 우리나라의 대응, 조선의 대응 요거를 상편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하편에서는요, 선생님? 그 대응이 왜 달라졌느냐? 이 측면에 대해서 봐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이제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된 네. 근본적인 비극의 씨앗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더 조명할 가치가 있겠죠. 왜 그런 비극이 연출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렇죠. 예.
네, 선생님 그러면은 이 본격적인 이 상편 이야기 해주시기 전에 이 책이 왜 의미가 있는지, 왜 각광을 받는지에 관한 설명을 짧게 먼저 좀 더 한 말씀 해주시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설명으로 들어가 주시죠. 예, 이 책이 지금 출판계가 상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네. 각광을 받는 이유는 네, 뭐 이른바 G2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미국이 좀 어려워지면서 네. 중국이 신흥 강국으로 치고 올라오고 있는 시기. 네. 이것이 과거 병자호란 때 명나라가 몰락을 하고 청이 중원을 차지하게 되는 이 시기하고 많이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뭐 되게 다른 시기도 마찬가지지만 네. 주변의 강국, 특히 전근대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와 가까운 중원의 변화가 생길 때 우리 조상들이 중원의 변화에 말려들어서 여러 가지 사건을 겪는 일이 많았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병자호란이 이쪽에 이제 외교 정책의 변화와 함께 여러 가지 사건을 당하게 되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오늘날의 현실하고 많이 비교가 돼서 네. 각광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당시 그러면은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라는 네. 건데 사실 이 이전에 이른바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북방이 아니라 그 이전과는 다르게 남방의 일본. 그동안은 별로 그렇게 주목을 받던 세력이 아닌데 이 세력이 조선에 대규모 전면전을 일으키면서 뭐 중원까지도 뭐 그렇게 실질적인 위협이었는지는 의심스럽습니다만은 일단 위협을 하면서 이 명나라가 이 전쟁에 말려드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조선하고 명이 국력을 크게 소모를 했죠. 근데 이제 여기서 국력을 소모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명이나 조선이나 네. 무너져가고 있던 시기라는 게 더 중요할 겁니다. 사실 국가적인 잠재력으로 보면은 조선이 일본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당시에요. 네. 당시 이제 무기 체계라든가 특히 수군 같은 경우에 그 기술력, 네. 육군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기술적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도 그 당시는 군사 제도 자체가 무너지는 시기였어요. 이럴 때 이제 침공을 받으면서 임진왜란 때도 크게 고전을 했었고 명도 마찬가지거든요. 명이 대국이라고 하는데 사실 국가 관리가 많이 문제가 있었다는 게 여러 가지 드러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전쟁까지 나면서 좀 더 어려워진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의 운영도 명에 좀 어린 황제들이 들어서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바로 조선도 타격을 받고 명도 타격을 받은 와중에 만주에 있는 여진족, 이 여진족이 누르하치라는 지도자의 네. 영도하에서 세력이 크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선이 압박을 받기 시작하는 상황이거든요. 뭐 여기까지는 웬만큼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다 아는 상황입니다만은. 네. 이 이후에 복잡하게 얽히는 관계가 문제입니다. 네. 뭐 시간이 없으니까 다 생략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광해군 정권은 네. 뭐 지금 잘 알려져 있다시피 중립외교라는 걸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명은 뭐 어차피 전통적인 강국이고 청 역시 뭐 여진족이 일으켰다고 하지만 사실 기세가 그 당에 상당히 위협적이었거든요. 이 두 강한 세력을 옆에 둔 광해군은 뭐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외교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치우치지 않았다기보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줄타기를 한 거죠. 이른바 균형 외교라는 그런 표현을 받기도 하고요. 그렇죠. 쓰기도 하고요. 어떤 학자들은. 그러니까 명 쪽에서는 임진왜란 때 해준 원조에 대한 대가를 요구를 하면서 조선을 압박을 해오고 네. 뭐 그렇다고 청이라고 조선이 명 쪽에 기울어져 가지고 그 편을 들어서 자신들을 압박해 놓은 거 좋아할 턱이 없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청 쪽에서도 그때는 후금이었습니다만 후금 시절부터 계속 조선에다가 압박을 해오고 이런 와중에서 양쪽에 뭐 명의 요구를 과도하게 받아들여서 전쟁에 말려들지도 않고 그렇다고 후금 쪽에다가 뭐 기울어져서 명의 미움을 사지도 않는 이런 외교가 이 광해군 때는 어느 정도 통했다는 얘기죠. 절묘하게 줄타기 내지는 양쪽 사이에서의 밀당이 그렇죠. 유지가 된 거군요. 그러니까 뭐 병자호란에 뭐 정묘호란, 병자호란으로 이어지는 이 시기에 예.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만은 네. 오늘날 이 책이 주목받게 된 데는 이런 그 복잡한 국제 정세 하에서 어떤 외교를 했느냐.
특히 외교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때 외교를 잘해야 된다. 뭐 이럴 때 외교를 잘해야 된다는 말이라는 건 사실 하나만 하거든요. 뭐 원칙적인 얘기니까요. 그렇죠. 뭐 언제는 외교를 못해도 됩니까? 예. 어려운 시기엔 항상 외교를 잘해야 된다는 거는 뭐 뻔한 명제죠.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디테일입니다. 예. 뭐가 잘못됐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광해군의 외교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라는 문제는 뒤에 인조 반정이 일어난 이후 인조 정권의 외교하고 대비가 돼가지고 조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때는 광해군의 외교가 별거 아니지 않느냐 하는 평가가 있었어요. 뭐 서울대 쪽에서 일단 제기된 건데 사실 주도권을 잡고 있는 후금 나중에 청이됐습니다만은 이쪽에서는 조선이 어떻게 대응을 하든 뭐 자기 그 타임테이블대로 사태를 끌고 가는 거니까 침공을 하고 싶으면 해야 될 상황이 되면 침공을 하는 거지 조선의 대응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는 얘기도 있었고 광해가 어찌했든 그렇죠. 인조가 어찌했든 그거랑 상관없이 어차피 그들은 한번 내려올 거였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은 광해 시절에 침공을 받지 않은 거는 외교를 잘했다기보다 뭐 운이 좋았다. 그때는 청이 쳐들어올 상황이 아니어서 못 쳐들어온 거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죠. 평가할 여지가 없어진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 한명기 교수도 한때는 여기 많이 기울어졌던 걸로 아는데 예. 이번에 쓴 책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 분석을 할 때는 이게 초점이거든요. 특히 G2 시대를 강조를 한다면은 이 점에서는 사실 외교라는 측면에서 강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G2 시대 그 소위 말하는 미국의 몰락과 중국의 부상 이거하고 강조한다는 뭐 비교가 된 게 이제 명정교책이라고 본다면은 네. 여기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이 교훈을 병자호란에서 찾아보자. 이런 의도라면 당연히 초점은 외교 정책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오늘의 중점적인 주제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뭐가 차이가 났느냐면은 차이가 난 근본적인 거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네. 실제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은 조선이 어렵기는 어려웠어요.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또 한 가지 이제 변수가 네. 청이 만주를 차지하면서 이 지역에서 밀려난 이 명나라 이 한족들 중에 모문룡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문룡. 이 사람이 뭐 중국으로 도망가지 못하고 네. 조선으로 왔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만만하게. 근데 이게 굉장히 큰 변수가 되는 게 그냥 조선으로 와서 조용히 있었던 게 아니라 네. 조선으로 몰려오면서 뭐 자기 휘하의 일부 부대들도 뭐 데리고 왔겠지만 뭐 청이 부상을 하면서 만주를 차지하면서 당연히 그 지역에 가 있던 한족들도 밀려날 거 아닙니까? 근데 중원으로 돌아가지 못한 한족들이 모문룡에게 의지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럼 그 한족들 대거 상당수가 조선으로 몰려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명나라 장수인 모문룡이 조선에 와서 머물고 그쪽으로 한족들이 모여드는 이런 상황이 된 게 아주 골치 아픈 상황이죠. 그럼 여기서 조선이 어떤 압력을 받게 되냐면은 그냥 원론적으로 임진왜란 때 원조를 해준 대가를 내놔라 하는 원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모문룡이라는 친구는 어떻게 보면은 이 명나라 조정하고도 좀 별개로 움직이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냥 뭐 명나라에서 조선으로 들어가라고 무슨 명령을 받고 들어갔다 이런 거보다도 네. 상황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와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와놓고서 조선 쪽에다가 모문룡이 조선 조정에다가 여러 가지 압력을 넣게 되죠. 당장 자기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조선정으로 들어온 거는 물론이고 네. 그렇게 무슨 이쪽에서 초청해서 온 게 아닌데도 자기들이 여기 대거 뭐 병력을 끌고 또 한족들도 모여들고 그러면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 들어가는 군량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비용을 조선 쪽에다가 요구를 해버립니다. 좀 그거 좀 대달라. 그렇죠. 그 사실 명나라에서 가져오기에는 뭐 거리상으로 여러 가지 무리가 있으니까 조선 쪽에다 손을 내미는 거는 이해는 가는데 문제는 그건 그쪽 입장이란 얘기죠. 네. 그 당시 뭐 모여든 한족들이 최대한 20만까지도 보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 먹여 살리는 비용이라는 게 조선에게는 어휴. 보통 부담이 아니죠. 20만.
그렇죠. 이게 지금으로 치면은 몇 천만을 그냥 매일매일 먹여줘야 되는 그런 걸로 비교가 될 텐데.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한 숫자냐면은 조선이 10만 양병론을 주장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10만 명도 뭐 먹여 살릴 거냐. 비용을 대기가 어려워가지고 사실 그 군대를 유지하지를 못한 건데. 먹여 살릴 방도가 없어서. 생판 우리나라 군대도 돈이 없어서 못 키운 판에 외국 군대가 허락도 없이 들어와가지고 예. 그것도 군대뿐만 아니라 갈 데 없는 백성들까지 그 밑으로 모여가지고 그거 유지할 군량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비용을 대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 와 있으면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먹고 살 때 그래도 뭐 농사 짓고 하기에는 뭐 넓은 영토를 뭐 떼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네. 상당수의 문제를 이 교육을 통해서 해결하거든요. 아, 교역. 예. 뭐 교역이라는 게 일단 좋은 것 같지만은 그 당시엔 이제 국가 통제를 안 받는 밀무역까지 하게 돼 버립니다. 그러면 그 당시 그 조정에서는 여러 가지로 골치를 썩일 수밖에 없죠. 완전 경제 질서를 흐트리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굴러 들어와서. 근데 이제 광해군의 중립외교라는 건 단순히 이제 명조정, 네. 또 청, 이 나라들 사이에 줄차기를 한 게 아니라 모문용에 대한 것도 상당히 기술적으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광해군은 어느 정도 이 모문용하고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지나치게 큰 부담은 안 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모문용이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 허풍쟁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아무 힘도 없는 모문용이 만주를 수복하게도 큰 소리를 땅땅 치거든요. 또 그렇게 명분을 내세워야 조선 쪽에서 여러 가지 물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문제는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게 결국 청 쪽에도 흘러가게 되면은 청 쪽에서는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어느 정도 목외가시처럼 위협을 느낀다는 거죠. 자극받죠. 그러니까 네. 이게 모문령이 와가지고 쓸데없이 청을 자극해서 네. 조선의 입장까지 곤란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광해군은 좀 더 철저하게 견제를 하면서 거리를 둬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반전이 되느냐면은 인조 정권에 들어와서 반전이 돼버려요. 네. 그러니까 인조 정권은 아시다시피 이 반정을 한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명분이 먼저 뭐 백성의 뭐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겠다는 거는 뭐 어느 정권이나 하는 얘기니까 이 명분은 있으나 마나고 네, 국민 대통합 같은 구호군요. 뭐 민생 오늘날의 안정이죠. 민생을 민생 돌보겠다 하는 거니까 그거는 뭐 어느 정권 들어서도 민생 안 돌보겠다는 정권은 없으니까 사실 전 세계 어느 정권을. 예. 뭐그 정책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고 예. 그러면 그걸 빼고 난 두 가지가 소위 말하는 폐모살제. 그 임금이 일륜을 저버렸기 때문에 1000명이 떠나가고 그래서 뭐 임금으로 모실 수 없다는 이게 하나 있고 네. 두 번째 어떻게 보면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외교 정책의 변화를 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존명배청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그 인조 반정을 일으킨 정권은 어떻게 보면 성리학의 원리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 원리에 의하면은 우리는 뭐 소위 존주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주나라는 주나라의 주자를 씁니다만은 이건 주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로 대표되는 중원을 제패한 제국 여기에 사대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대상이 바로 명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천하국가를 얘기하면서 네. 전근대 천하관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이걸 꼭 이게 이제 조선시대 여기까지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조의 유훈을 받든다는 측면도 있었다고 알려져 있죠. 네, 그러니까 유훈을 받든다는 것도 결국은 그 다 연결이 돼 버리는 게 예. 유훈이라는 게 뭐 임진왜란때 도와줬지 않느냐라는 잘해라. 거였고 예. 그리고 그것이 또 당연한 일로 여겨지는 게 성리학적 원리에 의하면 뭐 유교에서부터 그게 중화사상으로 연결되는 그 원리에 입각을 하면은 당연히 천자는 받들어야 되는 거고 그 천자가 도와주기까지 했으니 은혜를 갚는 거는 당연하다고 여기죠. 근데 광해라는 사람이 거기에 거역해서 그렇죠. 어설프게 개혁이랍시고 이상한 짓을 하는 것 같다. 바로 그러니까 이게 명분이 된 거겠고요. 뭐 개혁은 뭐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뭐 좀 그렇겠습니다만은 네. 그것보다도 이 사람들이 좀 그 주목을 한 거는 외교적으로 어떻게 천자를 적극적으로 받들지 않고 오랑캐하고 내통을 하느냐 이런 식의 얘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광해군 때도 사실 명예 압력 때문에 군대를 보냈지 않습니까? 명성에다가. 네. 근데 이제 열심히 안 싸웠다는 거예요. 그 당시 서인 정권 쪽에서는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은 후군과 내통을 해가지고 고의적으로 항복을 했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광흥립한테 광해군이 밀지를 주긴 줬죠. 예.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훌륭한 중립외교가 된 거죠. 파병 압력을 받으면서 끝까지 버텼다가는 잘못하면 이제 명예 미운 털이 바뀔 수는 있고 예. 그렇다고 군대 보내가지고 청한테 미움 샀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가만히 보니까 명나라가 이길 것 같은 전쟁도 아닌데 예. 뭐 이 전투에서 지고 나서 뭐 조선도 본격적으로 침략을 받을 수 있으니까 뒷감당 어떻게 하겠나. 예. 근데 여기 해석에는 좀 지엽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명기 교수 같은 경우에는 광해군이 그 강홍립한테 뭐 항복하라고 밀지는 주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요거 좀 미묘한 말장난이 됩니다. 사실 왕이 장수한테 나가면서 항복하라고 미주알 고주알 노골적으로 그렇게 구체적인 지시는 안 하거든요. 단지 이제 시사를 하죠. 자기도 나중에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서인 정권들 눈치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아시다시피 그 당시 기득권층은 양반 관료들이고 그 네. 양반 관료들이 성리학에 젖어 있는 것이 조선의 상황인데 그럼 광해군도 당연히 눈치를 봤겠죠. 그러니까 강홍립한테 뭐 노골적으로 항복하라 이런 얘기보다도 네. 알아서 병력을 보존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현장에 딱 가면은 방법이 없잖아요. 병력은 보존해야 되는데 뭐 열심히 싸우면은 병력을 보존할 방법이 없고 그렇죠. 끝까지 뭐 그럼 결국은 항복을 해야 되는데 이제 예. 한명기 교수 같은 경우에는 뭐 그저 항복하려고 그랬으면 사루어 전투에서 큰 희생을 치르기 전에 항복을 했지 왜 나중에 항복을 했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이제 광해군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 뭐 항복을 종용한 건 아니었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정황상 예, 자기가 보기엔 그렇다. 이건 예. 현장 상황 무시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현장 지휘관의 입장에서는 지시를 그렇게 받았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움직이기가 쉽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강홍립이 군대를 끌고 딱 갔을 때 명나라 장군이라고 봐보겠습니까? 조선 군대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뻔히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하고 달리 현장에서는 사람 목숨이 걸리는 일이고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뭐 몇만의 군대 그 당시 조선군이 한 2만 정도 파견됐다 그러는데 그 정도 대병력이면 사람 목숨만 걸리는 게 아니라 이 병력을 잘못 잃어버리면 조선은 이후에 군대를 키울 수 있는 잠재력이 뿌리째 뽑힐 수도 있거든요. 그럼 조선이 자기들 싸움에 말려들어서 희생을 치르지 않으려고 한다는 건 뻔히 보이죠. 네. 그 뒤집어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명나라 군대는 명나라 장수들은 압력을 팍팍 넣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노골적으로 광홍립이 오자마자 앞장을 서라 열심히 싸워라 하는 식으로 내몰아버리는데 여기 강홍립도 현장에서는 사실 미칠 지경이거든요. 적당히 싸우고는 싶은데 뒤에 명나라 장군이 독촉하는 것도 그렇지만 노골적으로 별로 싸우지도 않고 그냥 청나라에 가가지고 항복을 해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 인조반정 일어나고 난 다음에 서인들을 네. 중심으로 한 이 기득권층이 사실 강홍립은 기술적으로 하느라고 했거든요. 사루와 전투에서 한번 열심히 싸우고 희생을 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항복도 누가 봐도 저건 몰려가지고 명나라 군대도 이미 다 전멸해버렸고 조선군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때 가서 항복을 합니다. 명분 다 만들어 놓고 항복을 했는데도 그 당시 조선의 기득권층은 광해군이 후금하고 짜고 항복을 했다는 식으로 소문을 내버려요. 실제로는 갈 때까지 가서 그런 건데. 예, 갈 때까지 갔다기보다도 어떻게 강홍립도 보면은 눈치가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예. 무슨 소리 들을지 아니까 다 명분을 만들어가면서 항복한 거예요. 그 말씀에 미묘한 차이가 있겠군요. 그렇죠. 갈 때까지 갔다. 결과적으로 모양새가 갈 때까지 간 것으로 보이게 하는 장치 그렇죠. 명분은 다 마련을 해둔. 그러니까 그런 처음에 왜 말씀이시죠? 예. 희생을 치른 다음에 항복을 했냐 그러는데 청나라 군대가 나타나자마자 네. 얼른 가서 항복해버리면은 뻔히 보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 명 쪽의 압력도 보통이 아닌데 이쪽에 네. 이제 명 쪽에 내어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곤란한 조선의 입장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명보다 더 명측의 입장을 비호하는 집단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안 그래도 광해군한테 감정이 많을 텐데 나중에 이게 반정을 일으켜서 광해군을 몰아내는 명분으로까지 이용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 노골적으로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홍립도 상당히 그 눈치를 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눈치를 보는 것도 양쪽이 어떻게 하면 다 압니다. 명도 알고 청도 알아요.
그런데 그걸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거하고 할 말 만들어가면서 하는 게 외교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르후에서는 비극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희생을 치렀다고 볼 여지가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외교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양쪽에서 큰 피해를 받지 않고 그 파견된 병력은 상당한 희생을 치렀지만 네. 조선 본토로까지 광해군대에 피해를 받는 거는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지 않느냐. 출혈을 최소화했던 왕이었던 거는 그렇죠. 맞다. 근데 이런 말씀이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예. 광해군의 외교, 예. 이 정책 같은 걸 평가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광해군이 더 어려운 상황이었을 수 있어요. 노골적으로 지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말이라도 나가버리면은 사실 명보다 내부의 반발이 더 겁이 나는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도 그 정책을 관철을 시키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왕의 심지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세자 시절에 그러니까 즉위 전까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사실상 전 국토를 다 돌아다닌 유일무이한 왕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소위 분조라는 걸 이끌었거든요. 그런데 네. 분조라고 얘기를 하지만 원래 분조는 이게 본 조정이 있고 예. 여기에 이제 상황에 따라 나눠서 임시 조정을 그 뭐 파견 뭐 비슷하게 이렇게 임시적으로 지사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건데 네. 사실상 임진왜란 때는 광해군이 주였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서 그 전장을 그렇죠. 돌아다니면서 선조의 본 본조정은 의주에 가가지고 뭐 피신해 역할이나 있고. 제대로 했습니까? 거기서 체감한 그런 고통스러운 그렇죠. 고통들 그런 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그렇게 노하우가 조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외교에 예. 반영이 됐다고 봐야죠. 그거는 평가할 만하다. 알겠습니다. 상편 얘기는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시간이 역시나 모자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일 말씀 이어가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월 4일에 30분 책 읽기가) 소개한 책은 명지대 한명기 교수가 쓰고 푸른 역사가 펴낸 역사평설 병자호란이었습니다. 내일도 이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